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 365의 유다현입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과학과 의학계는 이미 150세 시대를 예견하고 이에 맞춘 연구와 노력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발전한 과학기술의 힘으로 노화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람의 혈액이나 침 등을 채취해서 질병 유전자 정보를 만든 다음에 개개인의 질병 예방법을 만드는 맞춤 의학의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100세 시대건 150세 시대건 건강하게 이 노후를 맞으려면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검진인데요. 행복하게 오래 살려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령별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과 건강검진 활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려고 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병은 예방이 최선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최근 들어서 본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다고요. 맞습니다. 이 100세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이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많은데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유 교수 나는 요거 해주고 요건 작년에 했으니까 빼고 요번에 했으니까 요건 하는 게 정말 그냥 의학 수준이 되게 높으셔서 다 꼼꼼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종합검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검진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검진을 받거든요. 근데 종합검진이 어떻게 더 좋은 건가요? 사실 종합검진이 좋다? 개별검진이 좋다? 이걸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단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직장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으시죠. 네. 그런 분들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나마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활용하고 또 본인의 불편감을 적게 할 수 있는 종합검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성질환으로 계속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당뇨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병원도 다니고 상담도 받고 혈액 검사하시는 분이 또다시 전부 다 종합검진을 하는 거는 중복될 수도 있고 불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종합검진이 필요한 경우 그런 분들이 따로 있고요. 또는 이제 개별적으로 좀 더 심화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어서 무조건 종합검진이 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종합검진 하면 또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나마 괜찮다고 하는 이제 비용을 보면 한 20만 원대고 뭐 제가 얼핏 듣기로 한 2박 3일 정도 이제 입원을 해서 검진을 하는데 무려 2천만 원이나 든다고 진짜로요? 해요. 네, 그러니까 와우. 이게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이게 좀 평균적으로 비용이 좀 가격이 정해져 있나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 심사평가원에서도 조사를 하고 급여, 비급여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연구를 했는데요. 어떤 평균값이 나와 있는 건 없더라고요. 오. 그게 이제 2박 3일 동안 들어가는 뭐 숙박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식품, 또 들어가는 기자재, 서비스 이런 편리성, 그다음에 우선 이런 걸 갖다가 다 한 경우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보통 환자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건강검진은 남성에게는 보통 차량, 일반적으로 여성에게는 백과 같다. 들관이는 즉 본인이 원하는 그런 브랜드라든지 또는 서비스, 자기 만족도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료도 서비스의 일종이고 종합검진 또는 검진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질병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니까 가격에는 천차만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검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왠지 내가 이만큼을 지불을 하면 뭔가 더 정확히 진료의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뭐 더 자세히 좀 봐줄 것 같고, 그런 심리적인 작용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어떤가요? 사실 맞습니다. 본인 만족과 그 서비스를 받았다는 그런 느낌,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사실 특별히 질환이 없고 검진 시점을 대해서 검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서 너무 기뻐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특정 연령, 특정 상태에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이 있거든요. 무료 건강검진이요? 네, 무료 건강검진 하면 왠지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왠지 안 정확할 것 같고. 안정하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이 다 국가에서 해주는 그 건강검진도
대형 병원에서도 진행을 하거든요. 네. 같은 기계로 같은 시스템에서 같은 의사가 판정을 하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네요. 요즘 체리피커라고 불리는 분들도 있어요. 체리 피커요? 체리피커가 뭐냐면 네. 이렇게 케이크 이렇게 있으면 거기 안에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초콜릿 있으면 그만 쏙 빼먹는 것처럼 케이크에 있는 체리 하나만 빼먹는 사람 약간 밉상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현명한 소비자를 갖다가 이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체리 피커. 일반적인 건강검진 무료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또 본인이 필요한 건 또 뽑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좋다. 네. 근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나라에서 하는 무료 검사 지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볼까 해요. 네, 우리나라에 오는 이 국민 국가 건강검진 제도를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배워갑니다. 아. 예, 저도 이제 해외에서 오는 의사 선생님들 연수를 하다 보면 이걸 알려주면 이게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네.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와 같은 이런 오랫동안 만성으로 관리해야 되는 질환을 일찍 발견함으로써 합병이 적으면 국가 입장에서도 이런 비용이 줄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험을 내는 세대주나 피보형, 그다음에 직장 가입자 등 만 40대 이상이 되면은 다 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대단하죠. 만 40세 이상이면 이거 받을 수 있고. 자, 네. 다음 것도 볼게요. 그 밭도 보통 받는 게 이런 거, 보통 5대 암 있죠? 암이네요. 자궁경부암,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이런 거 받고 보통 우리가 간암 경우는 40세 이상, 위암인 경우에는 보통 20, 30대부터 바로 진행을 하고요. 네. 대장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 또 대장경부,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 하고 있고 이 비용 같은 경우도 실제로 거의 다 무료인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이 일부만 부담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정말 체리피커 쏙쏙 진짜. 빼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정말 많습니다. 그렇네요. 저도 지금 다 처음 안 건데 뭐 위암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는 20세부터 볼 수 가능합니다. 있어요. 20, 30대부터 바로 진행을 하고요. 또 간암 검진, 대장 검진, 자궁경부암도 각 연령에 따라서 이게 우리나라에 맞는 거지 다른 선진국하고 좀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질병 발병 확률에 따라서 남성, 여성 차에 따라서 네. 국가에서 정해진 통계에 따라 나온 건데요. 대부분 여기에 따라가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것도 볼까요? 노인 건강검진입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일단 다 합니다. 고혈압, 당뇨, 간 기능 이런 거 다 혈당 이런 거 다 보고 나서도 우리가 어르신들이 뼈가 부러져서 누워 있으면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사회적 비용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뼈 엉성도 뼈 많이 먹. 엉성증. 네. 그다음에 치매, 우울증.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에 한 분은 치매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네.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데요. 이거를 조기 발견함으로써 국가적 비용도 줄이고 국민 삶을 올릴 수 있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 66세 이상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무료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종합검진을 이제 한 2년에 한 번 정도 받거든요. 아직까지 크게 아픈 데가 없어서. 근데 나이대별로 또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이 또 다르다고요?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암 사망자 1위가 안타깝게도 위암입니다. 위암. 남여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서 20, 30대부터 이 위에 관련된 네. 위내시경 진행할 수 있고요. 지금 많이 줄었지만 우리가 간암 환자도 많기 때문에 이런 복부 초음파, 간 기능 검사들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도 최근에 30대 초반에 자궁경부암 환자도 증가되고 있어요. 맞아요. 보통 네. 젊은 여성분들은 젊은 여자가 무슨 산부인과에 가냐고 절대 안 가시고 나는 아기를 낳았으니 나는 산부인과를 안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랬다 병을 키우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 30대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암도 발병되고 만성질환이 찾아오는 40대가 됩니다. 네.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위암이 있지만 저기 5등에서부터 계속 꾸준히 올라오는 게 바로 대장암입니다. 아, 대장암이 지금 2등을 노리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이런 위대장 내시경이 30, 40대, 그다음에 동맥 경화라든지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네. 여성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라든지 골다공증에 대한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6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70대 남성 10분 중에 7분은 전립선 질환이 있다. 제가 외우기 쉽게 통계적으로. 네. 그래서 실제로 전립선 질환은 그냥 단순 노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질환도 확인하시면 좋고 여성 같은 경우는 보통 남성들이 50대, 60대 초반에 심근경색이나 뇌질환으로 많이 쓰러지시는데 네. 여성 같은 경우는 50대 갱년기와 폐경이 되면서 급격히 심혈관 뇌질환 환자가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그 뇌에 대한 영상 검사도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장도 그렇고 뭐 위도 그렇고 이제 내시경을 받을 때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어머님께 드렸어요. 수박을 하나 살 때도 두들겨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리고 색깔도 보고 직접 고르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냥 사진만 보고 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내시경 하면 고통스럽다, 네. 대장 내시하면 장을 비우느라고 힘들다, 이런 선입감 때문에 피하시려고 하는데 CT와 MRI 같은 좋은 영상 자료도 어차피 그림자를 보는 겁니다. 직접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여기 내시경 끝에는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직접 병변에 가까이까지 가서 직접 들여다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에 작은 집게 같은 걸 넣어서 조직을 띄워서 확인도 할 수 있고 우와. 또 만약에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용종을 직접 내시경부터 띄워버릴 수 있으니 네. 직접 관찰에 대한 진단 또 요소를 확인 위한 조직 검사도 가능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용종 등을 띄움으로 치료도 가능하니까요. 내시경하고 다른 거를 현재까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 대장 말고 코도 마찬가지고 네. 기관지도 그렇고 내시경이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시경 조금 불편하시지만 내시경을 선호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요, CT하고 펫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뭐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프면 CT를 무조건 찍어라. 그러고 또 암 검사를 하려면 CT랑 펫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저는 오늘 펫이라는 그 단어는 처음 들어봤어요. 일단 CT랑 펫이 어떤 건지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진료가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환자분들 중에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 말이에요. 머리 아프니까 CT 찍어주세요.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컴퓨터라이즈 토모그래피의 앞에 자를 짜서 CT 스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이 특정한 방사선을 막 쏘면서 통을 지나가면서 나오는 영상을 마치 우리가 치즈를 이렇게 싹싹싹 슬라이스로 자르듯이 나오는 단층으로 보는 영상이에요. 네. 그거를 더 잘게 쪼갤수록 우리 몸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CT 스캔입니다. 바로 컴퓨터 단층 촬영이 되겠죠. 마치 우리가 3차원, 2차원 영상을 네. 쭉 띄워서 보는 것처럼.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뇌라든지 안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머리 아프다고 무조건 CT 찍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PET, PET-CT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양성자 방출 단층 촬영입니다. 어렵다.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라고 해서 네. 우리가 암을 갖고 있으면 암은 마치 블랙홀과 같이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혈액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암이 걸리게 되면 우리가 굶어 죽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암세포가 나 대신 영양분을 다 가져가니까. 그러면 암세포가 갖고 가는 포도당하고 에너지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 반짝반짝, 제가 실제로 반짝반짝하지 않지만 CT 찍을 때 그렇게 보이는 반짝반짝한 양선자를 포도당에다 입히면 어쩔까? 그러면 암세포가 갖고 가는 포도당의 양이라든지 그게 반짝반짝하게 모여있는 걸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핵의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CT 촬영을 할 때 몸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사를 하게 되면 네. 그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랄랄랄랄라 해서 암세포에 가서 딱 들러붙는 거예요. 네. 왜냐면 더 많은 포도당을 가져가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펫시트라고 하는 것은 이미 CT 촬영 등을 통해서 암이 확진된 경우 그 암의 형상 또는 암이 다른 부위에 CT에서 보이지 않는 전이 되는 퍼져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것이 펫시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펫시트를 찍는 것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머리가 아프다 무조건 CT 촬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CT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아무래도 한번 받게 되면 이게 방사선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잘못 검사했다가 또 병을 키울 수 있는 암이 생길 맞습니다. 수도 있다. 정말 무서운 말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간단한 두통약을 먹을 때도 생각을 한번 하고 먹어요. 왜냐하면 약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지만 부작용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 가능성을 알고 있지만 효과를 더 많이 본다고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폐에서 암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결핵을 앓았거나 또는 흡연을 많이 하셔가지고 폐가 많이 망가진 경우에는 일반적인 엑스레이로 폐암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던 폐암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폐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CT를 찍는 것이 CT를 찍을 때 받는 방사선 피폭량에 대한 위험성보다 얻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그냥 건강검진으로도
그냥 CT를 막 찍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피폭돼서 네. 방사선에 노출되면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일단 굳이 뭐 CT를 찍을 필요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기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부터 먼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검진 날짜가 잡히면 최소 3일에서 7일 정도는 금주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3일 거의 일주일 정도 전부터네요. 그 이유는 과다한 음주 등으로 인해서 간 기능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등의 건강을 혈액 검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간혹 위내시경을 했는데 위내시경이 막 발적이 심한 경우 오진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기존의 질환으로 드시는 약 중에서 아스피린을 드시는 경우 네. 아스피린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정도에 미리 끊으셔야 되는 게 조직 검사나 또 용종 제거술을 위해서 미리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혈압이 잘 조절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 검진 당일날 안 드시고 검사가 끝나고 드시는 게 좋고요. 당뇨약을 드시는 경우 또 인슐린을 주사를 맞는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검진 전에는 약을 드시거나 인슐린 접종을 하지 않고 검진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건강검진 주의사항 꼭 기억하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이것이 궁금하다 시간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 1세의 영유아 건강검진도 나라에서 지원한다. 뭐 이건 아이가 있는 어머니들이라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한 관계로 잘 모르겠어요. 건강검진을 해주나요? 정답은 O입니다. 아, 저는 아이가 셋이 있어요. 네. 우리 유현우 군, 유태호 군, 유지효 양 셋이 있는데 2005년, 2009년, 2013년생이거든요. 저는 이 혜택을 다 받았습니다. 와. 여기 이 안에는 구강검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어린애들한테 피를 뽑거나 검진해서 뭘 효과를 볼 수 있나. 근데 어머님들은 이미 아세요. 태어나자마자 했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검사, 발 뒤꿈치를 콩 찔러서 피 뽑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어려서부터 증상이 없을 수 있는 신생아 갑상선 기능 저하증들 일찍 발견해 되면은 어린이가 건강에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키울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본인은 잘 모르고 어머니도 모를 수 있는, 왜냐면 아이들은 본인의 건강을 잘 표현을 못 하잖아요. 미리미리 함으로써 국가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또 가정의 행복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볼게요. 폐암의 경우 CT를 찍으면 방사선 피폭이 심해질 수 있다. 아까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CT는 방사선이 이제 아무래도 방출이 되다 보니까 더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정답은 뭔가요? O입니다. 네. 위협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영국 왕실 아카데미, 미국 폐암 관련 호흡기 학회에서도 여러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 이유는 엑스레이만 단순히 찍는 것만으로 해서 폐암 관련 사망률을 늦추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CT를 찍자. 근데 오히려 CT를 찍는 게 그렇다고 건강한 사람들까지 CT를 찍으면 그 피폭량으로 폐암뿐만 여성 같은 경우는 유방암 등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으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고위험군에 따라서 일반적인 CT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의 10분의 1을 줄인 저선량 폐 CT 검사가 있습니다. 저선량 펫 CT 예, 검사. 그 CT를 촬영을 통해서 암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무조건 다 찍는 건 아니고요. 이 건강한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폐 사진을 찍어서 결핵이나 혹시 조기 발견할 수 있는 폐암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게 좋지만 흡연자, 오랫동안 흡연하신 분 또는 폐결핵이나 폐결핵이나 아니면 기관지 확장증 등으로 해서 폐를 엑스레이 찍으면 하얗게 보여서 속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 네. 또는 고위험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위험성이 있지만은 저선량 CT 등 폐 CT 등을 활용해서 폐암을 조기 진단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거잖아요. 폐암의 경우 CT를 찍지만 지금 방금 얘기하신 저선량 그 폐 CT로 이제 촬영을 하면 그나마 조금은 이제 낮출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혈액 검사만으로도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아니 뭐 보통 이제 피 검사를 하면 웬만한 거는 다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암까지 조기에 발견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정답은요? 역시 정답입니다. X였고요. 예, 잘. 근데 여기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다. 피 검사 하나면 다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대는데 이 병원은 아닌가 봐. 아,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 이게 의학이라는 게 선후가 있거든요. 네. 대장암 환자들을 모아놓고 피를 뽑았더니 영어로 CEA라고 하는 수치가 높게 나온 거예요. 대장암 환자들 피를 뽑았더니 네. 100명 중에 90 몇 명이 CEA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대장암 수술을 하고 피를 뽑았더니 수치가 떨어졌어요. 오. 그 중에서 재발하는 사람들은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아, 재발 안 하는 사람들은 안 올라가고. 그래서 CEA라고 하는 혈액 검사를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는 연령에서 검사를 했을 때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일부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만으로 모든 암을 다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혈액으로 암을 진단하는 거는 이런 추적 검사인데 아주 유용하고 아주 일부에서 진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검진 결과표에 정상이라고 뜨면 건강하다는 뜻이다. 정상이니까 건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정답은 뭔가요? X입니다. 왜 X인가요? 그 이유는 네. 보통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고 왜 무료로 하는 국가의 건강검진을 신뢰를 안 하냐면 우편으로 이렇게 결과지가 이렇게 옵니다. 오면은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지? 정상이니까 괜찮겠네 하고 네. 덮어놓고 맞아요. 어딘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국가 건강검진으로 나오는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지를 받으시면 시행했던 기관에 방문하시거나 주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상이라고 하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상의 범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혈당이 8시간 금식을 한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 당뇨가 의심이 돼서 2차 검사를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오늘 검사를 했는데 네. 124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연적으로 컴퓨터가 정상으로 판정해서 정상이 찍혀 있으면 이분은 정상일까요? 이분은 당뇨 전 단계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최근에는 이거 좀 제가 극단적인 예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혈당이 100에서 125 이상에는 당뇨 전 단계 주의 이렇게 나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상으로 나와도 병원 안 가시는 분이 주의로 나왔다고 병원 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상이라고 해도 거기 나와 있는 수치라든지 결과 분석에 따라서는 주치 선생님과 한번 방문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나은 안심할 수 있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한 내 몸을 알려면 주치 선생님이랑 제대로 된 이제 검사 결과를 듣고 또 검진 결과에 이상이 없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건강을 계속해서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정호균입니다. 오늘은 고단백, 저지방, 저칼로리의 대명사 광어를 이용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이하고 양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이하고 양파는 미리 채를 썰어가지고 소금에 절이세요. 절여서 수분을 제거해서 아삭거리는 식감을 살리고 그 아린 맛을 좀 미리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은지는 잘게 썰어주세요. 광어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소금에 절여둔 오이와 양파를 넣어줍니다. 저는 여기에 다른 건 많이 넣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회 자체가 맛있는데 광어가 그렇게 세지 않은 음식이잖아요. 거기에 근데 과한 양념을 하게 되면 그 맛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양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살짝만 할게요, 소금을. 소금 안 넣으셔도 무방해요. 왜냐면 김치에 소금 간이 돼 있죠. 그리고 양파랑 오이도 절였기 때문에 안 하셔도 무방하신데 저는 살짝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리브유를 넣어볼게요. 보통 이런 무침 하시면 참기름 같은 거 넣으시는데 오늘은 광어의 특유의 맛을 더 살리기,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올리브유만 넣었어요. 고추기름도 약간 넣어줍니다. 여기에 이제 뭐 취향에 맞게 뭐 깻잎을 넣으셔도 좋고 참깨를 넣으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겨자를 좀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취향에 맞게 하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을철 별미 광어 묵은지 샐러드가 완성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것보다 받은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점 아시나요?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검진을 받고 큰 이상이 없다고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은 나쁜 생활 습관이나 현재의 건강을 유지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건강하다고 해서 음주나 흡연처럼 건강에 안 좋은 습관들을 계속 갖는다면 다음번에 건강검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겠죠. 건강검진으로 현재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으면 이후에는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